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요. 몇 억분의 1의 행운을 가지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하세요. 감동개나리와 함께해요. 자, 이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뉴욕의 가을은 언제나 바쁩니다. 노란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브루클린 거리, 출근길 인파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서두르죠.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평소처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며 브루클린 도서관에 사서인 리사는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하던 SUV가 리사를 쳤어요. 로페즈 형사님, 죄송합니다만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20년 차 뉴욕시 경찰 교통사고 분석관으로서 저는 수천 건의 교통사고를 처리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피해자는 제 여동생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MRI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로페즈 씨. 척추 손상이 심각해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울부짖는 리사의 두 아이들, 망연자실한 남편 제이크, 그리고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발생했다니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운전자? 신호등? 아니면 도로 설계? 다음 날 저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분석관이 아닌 희생자의 오빠로서였죠. 그 교차로는 제가 수십 번도 더 지나친 곳이었습니다.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 짧은 보행 신호 시간, 불충분한 감속 구간. 모든 것이 문제였어요.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같은 교차로에서 지난 3년간 17건의 유사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매번 운전자 부주의로 케이스를 닫았죠. 정말 운전자만의 잘못일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과거 보고서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어요.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개인의 실수로만 돌렸던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제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눈 감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오빠? 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리사.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이 도시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닌가 봐.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지켜온 시스템,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뉴욕의 도로가 제 동생의 인생을 앗아갔어요. 더 이상 운전자 부주의라는 간단한 결론으로 넘어갈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관에게 특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시스템의 실패, 브루클린 메이플 거리 교차로 구조적 문제 분석 및 개선 요청.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한 분석관이 아닌 시스템을 바꾸려는 첫걸음이었어요. 리사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지나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죠. 제 사무실 벽에는 20년 경력을 증명하는 상장들이 가득했어요. 뉴욕시 교통안전 공로상, 우수 분석관 표창, 시민안전기여 감사패. 한때는 그것들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마르코 로페즈, 뉴욕시 최고의 교통사고 분석관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상장들은 저를 조롱하는 듯 했어요. 세계 최고의 도시 시스템을 갖췄다. 폴리스 아카데미 졸업식 날 제가 선서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민 온 부모님의 아들로서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제 정체성의 일부였죠.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고 우리 도로는 안전하며 모든 사고는 개인의 실수라고 믿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서 제 신념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리사의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로페즈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척수 손상이 T10부터 L일까지 확인됩니다. 수술을 해도 하반신 기능 회복은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 제가 믿어본 적 없는 것이었죠. 병실로 들어가니 리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뉴욕 마라톤을 완주했던 리사의 다리는 이제 병원 시트 아래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어요. 마르코 알아? 리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사가 알려줬어. 내 다리가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 거래.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넌 항상 이 도시가 최고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 도시는 약자를 무시해. 리사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리사는 계속했어요. 그 횡단보도를 몇 번이나 건넜는데 매번 위험했어. 신호등은 너무 짧고 차들은 항상 급하게 우회전하고 늘 아이들 손을 꽉 잡았었는데 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리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죠. 뉴욕시 경찰 배지를 든 남자, 그러나 자신의 여동생도 지키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지난 10년간의 교통사고 통계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가 작성한 것들이었죠. 그 안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지역의 횡단보도는 넓고 안전했어요. 신호등 시간도 충분했죠. 반면 브루클린 같은 곳은 효율을 위해 안전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교통 흐름 유지. 제가 수없이 보고서에 적어온 문구였어요. 그것은 결국 차량 우선, 보행자 후순위를 의미했죠. 밤늦게 리사의 남편 제이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코, 애들이 자꾸 엄마가 언제 걸을 수 있냐고 물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상장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웠죠. 마지막 상장을 내리는 순간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습니다. 뉴욕 시민 안전 수호상. 참 아이러니한 제목이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제 왜곡된 얼굴이 보였죠. 20년간 저는 시스템을 수호했지만 그 시스템은 리사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통계와 효율만 따졌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안전은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동생의 불행이 아닌 제가 믿어온 시스템의 거짓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뉴욕은 세계 최고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제 신념은 완전히 무너졌죠. 리사의 사고 후 한 달, 저는 반쯤 출근과 병원을 오가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을 나와 딸 소피아의 초등학교로 향했어요. 소피아는 이모의 사고 이후 매일 악몽에 시달렸고 상담교사의 권유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죠. 로페즈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소피아의 담임 페런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페런 선생님은 소피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었고 아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선생님. 교실 한켠의 테이블에 앉자 페런 선생님은 커피 2잔을 내왔습니다. 소피아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공포를 느낀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조카는 이제 횡단보도가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로페즈 씨, 혹시 알고 계셨나요? O 우리 projeto 학교가 다음 Juntos 달에 Educar, que 한국의 premia 서울로 todas as 교환교사 áreas da 프로그램을 educação. O 진행한다는 것을. projeto Juntos 한국이요? 그 생소한 주제 전환에 당황했죠. 네, 저는 그곳에서 3주간 머물 예정이에요. 서울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러요. 페런 선생님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리사의 사고에 대해 알게 된 후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거리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넓은 횡단보도, 점자블록, 음향 신호등. 이곳은 시각장애인도 혼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랍니다. 교통사고율도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아시아 도시가 뉴욕보다 낫다고요? 선생님, 그쪽은 인구 밀도도 높고 더 혼잡할 텐데요. 페런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페런 선생님은 다른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60% 감소했습니다. 반면 뉴욕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철학의 차이일 것 같아요.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페런 선생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사무실로 직행해 국제교통안전 데이터를 검색했죠. 페런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울은 과거 뉴욕보다 사고율이 높았지만 지난 15년간 놀라운 개선을 이뤘어요. 그날 밤 리사의 병실에서 패런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말 휠체어를 타도 불편함 없이 도시를 다닐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리사의 눈에 작은 희망이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로페즈 분석관님, 국장실입니다. 국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청 국장실에 들어서자 국장은 제가 제출한 특별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로페즈, 이 교차로 개선 건의안을 받네. 꽤 급진적인데? 네, 국장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자네 동생 사건 유감이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쉽지 않아. 예산, 기존 프로토콜, 시의회 승인.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또 관료적인 변명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국장이 예상치 못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려고 해. 국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해외 교통안전 시스템 비교 연구 출장 승인서. 서울의 교통안전 시스템을 직접 조사해보게. 듣자 하니 그쪽이 최근 큰 성과를 냈다고 하더군. 2주간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알아오게.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비공식적인 임무야. 상부에선 국제협력 명목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뉴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나도 알아. 자네 동생 사건 같은 일이 더 생기기 전에. 국장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국장도 아버지였고 국장의 딸도 매일 뉴욕 거리를 걸었어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서울, 한국. 완전히 낯선 세계였지만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리사에게 웃으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내 사고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지도 몰라.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맞이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뉴욕 JFK 공항의 소음과 혼잡함에 익숙했던 저는 인천공항의 정돈된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으며 무엇보다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혹시 영어 가능하세요? 제가 길을 잃은 표정으로 서 있자 유니폼을 입은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도와드릴까요? 안내원의 영어는 또렷했어요. 휠체어 접근 가능한 출구를 찾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 여행 목적을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사실. 네. 휠체어 접근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내원은 웃으며 안내했어요. 모든 출구와 승강기가 휠체어 접근 가능합니다. 특별히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휠체어를 대여했습니다. 아픈 동생을 생각하며 직접 휠체어를 타고 서울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것이 리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공항철도 탑승구에서 일어난 일은 더 놀라웠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밀고 플랫폼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경찰도 안내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기차 안에서도 예약된 휠체어 공간이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그곳을 절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제 옆에 앉아 한국어로 무언가 말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노인의 따뜻한 미소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모든 계단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경꾼처럼 쳐다보지 않았어요. 휠체어를 탄 사람은 일상의 한 부분이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첫날 저녁 저는 근처 식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밀고서요. 식당 입구에 계단이 있어 망설이고 있는데 종업원이 달려나와 접이식 경사로를 펼쳤어요.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죠. 생크 이후 제가 말하자 종업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첫날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같은 도시,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이 배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짜 충격이 찾아왔어요.
서울의 번화가 강남역 근처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회전하려던 차량들이 모두 완전히 멈춰섰죠. 한 대도 빠짐없이. 경적도 없었고 운전자들의 짜증 섞인 표정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건너는 동안 모든 차량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어요. 뉴욕이었다면, 아니,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리사가 그날 저런 교차로를 건넜다면 어땠을까? 리사도 지금쯤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었을까? 고개를 돌리니 제 옆에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시각장애인 여성의 팔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 같았지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죠. 신호등 옆에는 작은 기계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음향 신호기였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소리로 신호를 알려주는 장치였죠. 그 옆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높이 조절 버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가 아니구나.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0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효율성, 법규 준수만 따졌지 사람을 위한 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서울경찰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는 도로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도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서자 건너편에서 한 여학생이 우산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건너실래요? 여학생이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낯선 도시, 낯선 문화,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이렇게 끝났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서울경찰청은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뉴욕 경찰청의 오래된 석조 건물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로페즈 씨 환영합니다. 김정수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손을 내밀었어요. 교통안전과 반장이라는 김정수는 단정한 제복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미소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수 반장은 저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에는 서울 시내 교차로 지도가 가득했고 각 지점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호기심에 물었죠. 김정수 반장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매일 날짜별로 꼼꼼하게 교통사고 현황이 손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컴퓨터 시대의 아날로그 기록이라니. 놀라웠습니다. 제 안전일지입니다.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통역사가 김정수 반장의 말을 전해주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만으로도 이 일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2006년 3월 15일 기록도 있습니까? 김정수 반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일지를 뒤적여 그 날짜를 찾았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천천히 전했습니다. 그날 강남역 근처에서 임산부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어요. 저는 그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리사의 사고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고 후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꿨어요. 김정수 반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횡단보도 구조, 신호체계, 감속 의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철학이었습니다. 김정수 반장은 창가로 걸어가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켰어요. 보이십니까? 저 도로는 차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죠. 그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 문장으로 제가 20년간 잘못 생각해온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들은 슬픈 이야기에서 시작됐지만 희망의 이야기로 바뀐 과정입니다. 김정수 반장은 거대한 스크린을 켰어요.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서울 교통안전 정책 변화와 사고율 감소 추이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극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정수 반장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어요. 첫째, 우리는 벌금과 처벌을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셋째, 운전자만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뉴욕에서 우리가 해온 모든 접근법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보행자, 노인, 아이들, 장애인. 그들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김정수 반장은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매일 아침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지킬 생명은 누구일까?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20년간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고를 기록하고 통계화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죠. 로페즈 씨, 김정수 반장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멈추지 않으면 어떤 기술도 무의미합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졌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이 나올 때까지 참았던 감정을 놓아버렸습니다. 리사의 사고는 저의 사고이기도 했어요. 저의 시스템, 저의 철학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김정수 반장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어요. 당신의 안전일지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원래 확인하려던 기술적인 면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김정수 반장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기술이 아닌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오늘 내가 지킬 생명은 누구일까? 리사. 그리고 리사 같은 모든 사람들. 다음 날 아침 김정수 반장은 저를 서울의 교통관제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이 시설은 뉴욕 교통관제센터보다 훨씬 진보된 모습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거대한 스크린월에는 서울 전역의 주요 도로와 교차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뉴욕의 시스템과 비슷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김정수 반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철학이 다릅니다. 저희는 사고 처리가 아닌 사고 예방에 집중하죠. 그때 한 직원이 김정수 반장을 급하게 불렀습니다.